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에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직장이랑 대박 아니면 쪽박인 사업, 이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그거 정말 어려운 선택인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은 이 스트리밍 제국이 왜 갑자기 안정적인 구독료 비즈니스를 넘어서 할리우드 스튜디오라는 거대한 도박판에 뛰어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 사실 최근 1년 매출만 430억 달러, 순이익도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최고점이었던 134달러에서 한참 내려와서 95달러 근처에서 계속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그 불안함의 근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라는 거대한 안개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공포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정적인 연금 같은 회사가 갑자기 인생을 건 베팅을 시작한 셈인데 오늘 저희는 이 선택의 배경과 그 파장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은 2025년 11월에 있었던 10대 1 주식 분할이었어요. 보통 주식 분할은 기업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피자 한 판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을 더 많이 내서 한 조각 가격을 낮추는 거니까요. 유동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보통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죠. 근데 이번 넷플릭스의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요. 네, 그 타이밍 때문이에요. 주식 분할로 시장의 관심을 딱 모아놓고 그 열기가 칠 식기도 전인 12월 5일에 마치 모든 게 계획됐다는 듯이 초대형 인수계약을 발표해버렸거든요. 이건 뭐 전쟁 전에 군대부터 싹 재정비하고 바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 확정 계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자료에서도 짚어주던데요. 보통 M&A는 뭐 협상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러면서 좀 시간을 주잖아요. 바로 그 점이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확정 계약, 그러니까 definitive agreement라는 건 우리는 이미 도장 찍기 직전까지 합의를 끝냈습니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거대한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된 거죠. 이제 남은 변수라고는 뭐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이런 예측하기 더 어려운 문제들 뿐이겠네요. 맞습니다. 불확실성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 인수하려는 자산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TV 스튜디오에 HBO 맥스까지. 이건 그냥 왕자의 게임이나 해리포터 같은 컨텐츠 몇 개 사오는 수준이 아니네요. 이건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 거래요. DNA 자체를요? 네. 기존 넷플릭스는 매달 구독료를 받는 아주 예측 가능한 회사였어요. 그렇죠. 가입자 수만 알면 다음 분기 매출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네, 안정적인 모델이죠. 하지만 스튜디오를 품는 순간 영화 한 편 대박 나면 엄청난 돈을 벌지만 반대로 쪽박을 차면 그 막대한 제작비를 그냥 다 날리는. 바로 그겁니다. 변동성에 아주 큰 사업 모델이 추가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IP 제국이냐 고정비 지옥이냐 이렇게 양면성으로 설명한 거군요. 네, 성공하면 해리포터나 마블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영화, 드라마, 게임, 상품까지 수십 년간 돈을 버는 현금 자동 인출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넷플릭스가 꿈꾸는 IP 제국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실패하면 거대한 스튜디오, 수많은 직원들, 이 막대한 고정비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 고정비 지옥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넷플릭스도 이미 오징어 게임이나 기묘한 이야기 같은 자체 IP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워너브라더스라는 거대한 구식 스튜디오를 통째로 사서 이런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넷플릭스가 원하는 건 단순히 새로운 히트작이 아니라 역사를 가진 유산인 것 같아요. 역사를 가진 유산. 네, 오징어 게임이 대단했지만 100년 후에도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자리를 지킬지는 미지수잖아요. 수십 년간 쌓인 워너브라더스의 IP 라이브러리를 통해 말하자면 시간을 돈으로 사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통째로 사려는 거군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볼 경쟁사들이 아니었죠. 네, 2025년 12월 8일이었죠.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일부 자산을 사려고 했는데 이쪽은 아예 회사 전체를 사겠다고. 네, 그것도 주당 $30, 현금으로 사겠다는 더 공격적인 제안을 던진 거죠. 넷플릭스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현금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순간부터 투자자들 머리가 정말 아파졌겠네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승자의 저주, 위너스 커스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매에서 이기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너무 높은 가격을 불러서 낙찰받는 순간부터 손해를 보는 현상이죠. 경쟁심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집을 사버리는 것처럼요. 네, 딱 그 상황에 놓일 위험에 처한 겁니다. 딜을 따내기 위해 파라마운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게 샀다는 평가를 받을 거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네요. 네, 바로 그 계산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현재 주가를 짓누르는 핵심 요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나왔어요. 12월 9일 무렵에는 이걸 막아달라는 소비자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고요? 대형 미디어 기업 합병은 원래부터 반독점 심사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 해요. 아, 그렇죠. 이 거래가 시장 경쟁을 해쳐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정부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소송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군요. 그럼요. 기업 간의 협상 테이블을 넘어서 사회적인 논쟁으로 번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승인이냐, 거절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좋아, 합병은 허락해줄게. 대신 HBO는 다른 데 팔아라. 같은. 아, 조건부 승인. 네,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와,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겠네요. 핵심 부품 몇 개를 떼어내고 자동차를 인수하는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성사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아이러니한 건 넷플릭스가 규제 당국을 설득하려고 우리는 저 거대한 유튜브와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 독점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아, 그래요? 그럼 당신들이 더 커지면 다른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되네요? 라는 반문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이 거대한 규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주가 차트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네, 자료에 나온 기술적 지표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주가인 $95는 단기 지지선인 $94대 중반 바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네요. 네, 그런데 위를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97대, 그리고 더 위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06대라는 아주 두꺼운 저항선이 버티고 있죠.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가 46대라는 건 시장의 힘겨루기가 정말 팽팽하다는 뜻이군요. 사자는 힘과 팔자는 힘이 거의 비슷해서 다들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상황인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세요. 차트가 거대한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회사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은 도저히 확신이 없다. 이게 바로 숫자로 나타난 시장의 현재 심리 상태입니다. 결국 넷플릭스의 미래는 이 거대한 인수전의 결말에 따라 크게 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첫째는 뭐니 해도 최상위 시나리오죠. 딜이 큰 문제 없이 넷플릭스의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시장의 관심은 다시 넷플릭스의 본업, 펀더멘탈로 돌아가겠고요. 네, 주가는 저항선인 $97, $106 회복을 시도하고 장기적으로는 52주 고점까지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죠. 둘째는 반대로 최악의 경우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겠고요. 네, 너무 비싼 가격을 치르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인수에 성공하는 경우죠. 이 경우엔 지지선인 $94대 중반이 무너지면서 $90 초반, 최악의 경우 전저점인 $82대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가 좀 의외더라고요. 딜이 아예 무산되는 경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단기적으로는 M&A 실패라는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불확실성이 한 번에 사라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 오히려 홀가분해질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악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딜의 성사 여부가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넷플릭스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게 되느냐,
그겁니다. 결국 지금 투자자들은 넷플릭스의 현재 실적이 아니라 이 거대한 드라마의 결말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1월의 주식 분할부터 12월의 인수 발표, 경쟁자 등장, 소송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얽혀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시죠. 네.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미디어 산업의 규칙을 바꾼 혁신 기업 넷플릭스가 왜 이제 와서 거대한 과거의 유산인 레거시 스튜디오를 인수하려는 걸까요? 이것이 미래 50년을 내다본 탁월한 IP 확보 전략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어적인 도박일까요? 그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재 주가 95달러는 새로운 제국의 시작점이 될 수도 혹은 과도한 욕심이 남긴 경고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